명절 음식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명절 음식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이 영상에서 알려드립니다. 명절만 지나면 응급실이 붐빕니다. 소화불량, 장염, 혈압과 혈당 문제로 찾아오는 환자들로 말이죠.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위해 정성껏 차린 명절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행복을 위해 정성껏 차린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작년 추석 연휴 동안만 해도 전국 종합병원들에서는 평소보다 40% 이상 늘어난 응급 환자들을 치료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과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명절 음식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 진짜 원인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보고 맛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절 준비를 하면서 전을 부치다가 간을 보느라 이미 배가 부르고 정작 가족들과 식사할 시간엔 속이 더부룩해서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기름 냄새를 맡기만 해도 속이 메스꺼워지고 가족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혼자만 소화제를 찾은 경험 말이에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명절 음식은 평소보다 훨씬 풍성하게 차려집니다. 전, 갈비찜, 잡채, 떡국, 한과까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정성스럽게 준비하죠. 하지만 바로 이렇게 풍성한 음식들이 우리 몸에는 소화기 질환, 혈압 문제, 혈당급 등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젊을 때와 달리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혈압이나 혈당 조절 능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권정화님은 추석 때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응급실로 실려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혈압이 평소보다 40이나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명절 음식을 안 먹을 순 없죠. 명절의 진짜 즐거움은 바로 가족과 함께 먹는 기쁨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크게 4가지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명절 음식이 왜 위험한지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원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둘째,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훨씬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건강 꿀팁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명절 연휴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나면 이번 추석은 물론이고 앞으로 모든 명절을 훨씬 가볍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명절 음식이 왜 위험한지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나중에 나올 해결 방법들이 더욱 와 닿을 거예요. 명절에는 전이나 나물처럼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두고 며칠 동안 다시 데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 큰 문제예요. 얼마 전 부산의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춘자님 댁에서 추석 이틀 전에 만든 콩나물 무침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다시 데워 먹고 온 가족 5명이 모두 식중독에 걸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전혀 이상이 없어 보였고 냄새도 정상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9, 10월 날씨는 아직 덥습니다. 낮에는 25도를 넘나들고 습도도 높죠. 이런 환경에서는 음식이 상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실온에 2시간 이상 놔둔 음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급속히 증가합니다. 특히 나물이나 무침 종류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냉장고에 넣어도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닙니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으면서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다른 음식들과 교차 오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명절에는 냉장고가 가득 차서 찬 공기 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냉장고 안이라도 온도가 불균형하게 유지돼서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재가열할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대충 데우면 음식 안쪽까지 충분히 가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겉은 뜨거워도 속은 미지근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단짠 조합입니다. 이게 두 번째 큰 위험 요소예요. 떡이나 한과 같은 단 음식과 갈비탕이나 장조림처럼 짠 음식을 함께 먹으면 우리 혈관엔 정말 큰 부담이 됩니다. 단순히 칼로리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나트륨은 혈압을 치솟게 만들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심혈관에 이중 타격을 주게 됩니다. 마치 동시에 두 개의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당뇨 환자인 김영수님은 작년 추석에 식혜 2잔과 갈비찜을 함께 드신 후 혈당이 200을 넘어 응급실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평소 혈당 관리를 잘 하셔서 130 정도를 유지하고 계셨는데 그날만큼은 급격히 올라간 거죠. 김영수님은 나중에 평소에도 단 음식은 조심해서 먹었는데 명절이라 방심했던 것 같다.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되더라. 특히 식혜가 너무 달콤하고 시원해서 물 대신 계속 마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음료입니다. 이게 세 번째 숨겨진 함정이에요. 식혜 한 잔에는 각설탕 7개에서 8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커피에 설탕을 넣으실 때 몇 개 넣으세요? 보통 한두 개 정도 넣으시죠? 그런데 식혜 한 잔은 그것의 4배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 있는 거예요. 수정과는 어떨까요? 계피와 생강이 들어가서 몸에 좋을 것 같지만 당분 함량으로 보면 식혜와 비슷합니다. 여기에 꿀이나 설탕까지 들어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미 단 음식을 충분히 먹은 상황에서 이런 음료까지 마신다는 점이에요. 떡 먹고 식혜 마시고 한과 먹고 수정과 마시고 이렇게 되면 하루 당분 섭취량을 한 끼에 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강미영님은 평소 혈당이 정상이셨는데 추석 당일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신 후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셨어요. 혈당을 재어보니 180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날 드신 음식을 계산해보니 떡국 한 그릇에 떡 3개, 식혜 2잔, 약과 4개, 수정과 1잔이었다고 합니다. 강미영님 본인도 그냥 명절 음식을 조금씩 맛본 것뿐인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에 명절 스트레스까지 더해집니다. 이게 네 번째 위험 요소예요. 명절엔 평소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준비 과정의 피로, 가족 간의 소소한 갈등, 경제적 부담, 교통체증, 인사 치르기 등 생각해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명절 준비를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며칠 전부터 장보기, 청소하기, 음식 만들기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끼니도 거르기 일쑤고요. 이런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옵니다. 먼저 위산 분비를 늘려서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혈당도 올라가고 혈압도 상승하죠. 정수진님은 시댁 명절 준비를 혼자 다 하시느라 3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명절 당일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
갑자기 속이 쓰리고 메스꺼우시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가보니 급성 위염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스트레스로 인한 위산 과다가 주원인이고 여기에 명절 음식에 자극이 더해져서 급성 염증이 생긴 것 같다고 하셨어요. 특히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장염이나 식중독에 걸리기 쉽고 우리 같은 시니어들은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탈이 나기 쉽습니다. 이게 5번째 주의해야 할 점이에요. 60대 이후엔 소화효소 분비가 젊을 때의 60에서 70%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또한 위장 운동도 느려져서 평소보다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돼요. 씹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죠. 치아 상태가 좋지 않거나 틀니를 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충분히 씹지 못해서 소화에 더욱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정동수님은 평소 소화력이 그리 나쁘지 않으셨는데 작년 추석에 갈비찜을 조금 많이 드신 후 이틀 동안 속이 더부룩하셨다고 해요. 평소 같으면 하룻밤 자면 괜찮아지는데 그때는 유독 오래 갔다고 하시더군요. 명절 음식의 위험 요소를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과식은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기름진 음식은 혈관에 부담을 주며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당분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 4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게 바로 명절 식탁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들이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우선 식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채소나 물김치를 드세요. 이걸 첫 숟가락 법칙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가 위장을 먼저 코팅해서 혈당 상승을 늦춰주고 포만감도 빨리 느끼게 해줍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무나물이나 도라지나물, 물김치 중에서 아무거나 한 젓가락 먼저 드시는 겁니다. 천천히 씹어서 삼키고 그 다음에 다른 음식들을 드시면 돼요.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식이섬유가 위 속에서 겔 형태를 만들어서 음식물이 소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러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실제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 방법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먹는 순서만 바꾸면 혈당 상승폭을 20에서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 추석에 이 방법을 실천하신 조영유 님은 당뇨 환자로 평소 혈당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명절만 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러다 이 방법을 알게 되셔서 작년 추석부터 실천해 보셨다고 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조영희님 말씀이 정말 신기하게도 명절 내내 혈당이 평소와 비슷하게 유지됐다.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혈당이 덜 올라가더라고 하시더군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30분 이내에 1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이걸 30분 법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식후 바로 누워있거나 앉아있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가벼운 산책은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도록 도와서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30분 이내여야 할까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혈당이 가장 높이 올라갑니다. 이 시간에 가벼운 활동을 하면 근육에서 포도당을 소모하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신 이상훈 님은 작년 추석부터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계세요.
이상우님은 처음에는 식후에 바로 눕고 싶은 마음을 참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며칠 해보니 오히려 몸이 더 가뿐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소화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다음 혈당 검사에서도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또 하나 유용한 방법은 먹고 싶은 음식을 절반만 드시는 겁니다. 이걸 반토막 전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갈비찜을 먹고 싶다면 평소 먹던 양의 절반만, 전을 먹고 싶다면 2개 대신 1개만 드시는 거예요. 신기한 건 만족도는 거의 그대로인데 몸의 부담은 확실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데요. 음식의 만족도는 처음 몇 입에서 가장 높고 그 이후로는 점차 떨어집니다. 김정자님은 평소 체중 관리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명절 때마다 2-3kg씩 체중이 늘어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러다 작년부터 반토막 전략을 실천해 보셨다고 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김정자님 말씀이 처음에는 부족할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 배도 부르고 만족스러웠다. 더 놀라운 건 명절이 끝나고도 체중이 전혀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라고 하시더군요. 술을 마실 때는 반드시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세요. 이걸 술자리 방패막이 작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두부나 계란찜, 생선구이 같은 음식을 먼저 드시고 술을 마시면 알코올 흡수 속도가 느려져서 이와 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빈속에 술부터 마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서 같은 양을 마셔도 더 큰 부담을 받게 돼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평소 술을 잘 드시던 한승우 님이 추석 때 빈속에 소주 몇 잔을 드셨다가 갑자기 속이 쓰리고 어지러우셨다고 해요.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양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힘드셨다고 하더군요. 반대로 김동철 님은 작년부터 술 마시기 전에 두부조림이나 계란찜을 꼭 먼저 드신다고 해요. 그랬더니 같은 양을 마셔도 다음 날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같은 음식도 조리법만 바꾸면 훨씬 건강해집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전을 부칠 때는 기름 대신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해 보세요. 바삭함은 그대로인데 기름기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전을 부칠 때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부치죠. 그러면 전 하나당 기름이 상당량 흡수됩니다. 하지만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면 기름 없이도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박명숙님은 작년부터 에어프라이어로 전을 만들고 계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막상 해보니 맛도 좋고 기름기도 적어서 속도 편하다. 특히 남편이 고혈압이 있어서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하는데 이렇게 만든 전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군요. 갈비찜을 만들 때는 하루 전에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그러면 위에 기름층이 굳어서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갈비찜은 어쩔 수 없이 기름이 많이 나오는 음식이에요. 하지만 차갑게 식히면 기름이 위에 하얗게 굳어서 숟가락으로 쉽게 걷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제거하고 다시 데우면 맛은 그대로인데 칼로리와 포화지방 함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잡채를 만들 때는 당면을 줄이고 대신 숙주나물, 시금치, 버섯을 더 많이 넣어 보세요. 식감도 좋고 영양도 훨씬 풍부해집니다. 당면은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칼로리도 높고 혈당도 많이 올립니다. 하지만 잡채에서 당면을 빼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양을 줄이고 대신 채소를 더 많이 넣는 거예요. 특히 버섯류는 감칠맛이 좋아서 당면이 줄어든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표고버섯,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등을 다양하게 넣어 보세요. 탕, 국류는 간을 평소보다 조금 덜 하시고
멸치와 다시마로 우린 육수를 사용하시면 나트륨은 줄이면서 감칠맛은 살릴 수 있어요. 시판 조미료나 육수 큐브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 있어요. 대신 멸치와 다시마로 우린 천연 육수를 사용하면 훨씬 건강합니다. 육수 우리는 방법도 간단해요. 물 1리터에 멸치 10마리에서 15마리, 다시마 한 장 넣고 20분 정도 끓이시면 됩니다. 여기에 무나 양파를 추가하면 더 깊은 맛이 나요. 식사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위장이 음식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되고 어느 정도 포만감도 느껴서 과식을 자연스럽게 막을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아요.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고 소화효소의 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포만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음식을 먹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면 혈당 상승을 최대한 완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물, 갈비찜, 밥 순서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상승 곡선이 훨씬 완만해져요. 이건 당뇨 환자들에게 권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당뇨가 없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는 누구에게든 부담이 되거든요. 떡이나 한과 같은 단 음식은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하고 한두 시간 후에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 단 음식까지 먹으면 이미 올라간 혈당이 더욱 급격히 올라갑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드시면 혈당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만 정해서 드세요. 떡도 먹고 한과도 먹고 식혜까지 마시면 당 과부하가 됩니다. 오늘은 약과만, 오늘은 식혜만 이런 식으로 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숨겨진 꿀팁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명절을 만들어줍니다. 음식을 입에 넣으면 최소한 20번은 씹고 삼키세요. 이걸 20번 씹기 챌린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세어가며 씹기 힘들 수 있는데 며칠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충분히 씹으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과식을 저절로 막을 수 있어요. 왜 20번일까요?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데까지 보통 15분에서 20분이 걸립니다. 빨리 먹으면 배가 부른 것을 느끼기도 전에 과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천천히 오래 씹으면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침에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는데 충분히 씹으면 이 효소가 탄수화물을 미리 분해해서 위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최영미님은 평소 빨리 먹는 습관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 추석부터 20번 씹기를 실천해 보셨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 며칠은 일일이 세면서 먹느라 불편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되더라. 그랬더니 평소 먹던 양의 70% 정도만 먹어도 배가 불렀다고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식전 따뜻한 물 한 컵에 레몬 한 조각을 띄우시면 더 좋습니다. 위장을 깨워주는 효과도 있고 비타민C도 보충할 수 있어요. 또한 레몬의 산미가 침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단 위가 약하신 분들은 레몬 없이 미지근한 물만 드세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산성인 레몬이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물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뜨거우면 입과 식도에 자극이 되고 너무 차가우면 위장 운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37도 정도가 가장 좋아요. 명절 전에 미리 소화효소나 유산균을 준비해 두세요. 특히 평소 소화력이 약하거나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식사 전후로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소화효소는 음식물을 분해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소화 흡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단, 복용 전에는 약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정태호님은 소화가 잘 안 되어서 명절 때마다 고생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 추석 전에 미리 소화효소를 준비해 두고 식사 전에 미리 복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평소보다 훨씬 편하게 명절을 보내셨다고 하더군요. 정태호님은 예전에는 명절 첫날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는데 작년에는 끝까지 괜찮았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다고 하셨어요. 명절 요리를 오랫동안 준비하다 보면 어깨와 허리가 굳어집니다. 요리 중간중간 목과 어깨를 좌우로 돌려주시고 허리도 뒤로 젖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요리 스트레스도 줄이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몸이 긴장하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몸을 이완시키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깨를 위아래로 10번 으쓱으쓱 하시고 목을 좌우로 천천히 5번씩 돌리세요. 그리고 허리에 손을 올리고 뒤로 천천히 젖혔다가 원래 자세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런 동작을 요리하는 동안 1시간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몸의 긴장이 많이 풀릴 거예요. 음식도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은 적당한 온도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차가운 음식은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김이 날아간 정도의 따뜻한 온도가 딱 좋습니다. 특히 냉면이나 냉채류를 드실 때는 주의하세요.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장 운동이 둔해져서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국물이나 찌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식도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적당한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입술에 닿아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 즉 50에서 60도 정도가 좋습니다. 명절 음식의 간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싱겁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명절에는 워낙 짠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각각의 음식을 조금씩만 먹어도 전체적으로는 나트륨 섭취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개별 음식들의 간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특히 국물류나 찌개류는 간을 절반 정도로 줄이셔도 다른 반찬들과 함께 먹으면 짜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거예요. 대신 천연 조미료를 활용해 보세요. 마늘, 생강, 양파, 버섯 등은 나트륨 없이도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명절을 만들어줍니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다 합치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명절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미리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석 연휴에도 전국 주요 병원 400여 곳의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됩니다. 갑작스런 복통이나 소화불량,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생기면 참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을 찾으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증상을 참고 견디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명절에 응급실 가면 민폐가 되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응급실은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운영되는 곳이에요. 의료진들도 명절 응급 환자들을 충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안내 사이트 이젠에 접속하셔서 근처의 응급의료시설을 직접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젠 사이트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현재 위치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응급실과 약국을 지도와 함께 보여줍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119에 전화하시는 게 좋아요. 119에 전화해서 지금 열려있는 병원 알려주세요. 또는 지금 열려있는 약국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19 상황실에서는 24시간 응급의료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평소 복용하는 약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준비해 두시고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필수 약물은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특히 이번 추석은 연휴가 무척 길죠. 그동안 약국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서 약이 떨어지면 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평소보다 하루 이틀 분량은 더 준비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들은 하루만 빠져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더욱 주의하세요. 약을 보관할 때도 온도와 습도에 신경 써야 합니다. 명절에는 사람이 많아서 실내 온도가 평소보다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런 환경은 약물 보관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병원, 약국, 그리고 평소 다니시던 병원 응급실 번호도 알아두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주저하지 말고 응급실을 찾으세요. 심한 복통이 30분 이상 지속되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복통과 함께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러움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구토가 계속되어 물도 못 마실 때도 위험합니다. 탈수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탈수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빨리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찰 때는 심장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 참지 마세요. 체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갑자기 혈압이 많이 오르거나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 혈압보다 30 이상 차이가 나면 응급실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흐려지거나 말이 어눌해질 때,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질 때도 응급 상황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명절이니까 참자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작년 추석 오명숙 님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가족들이 체한 것 같다며 소화제만 드리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증상이 계속 지속되어서 결국 응급실로 가셨는데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 없이 치료받으셨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수도 있었어요. 오명숙님은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겠다고 하셨다고 해요. 이처럼 응급 상황은 언제든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응급실에 갈 때 가져가야 할 것들입니다.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평소 복용하던 약들의 목록이나 실물, 그리고 과거 병력에 대한 간단한 메모를 준비해 두세요. 응급실에서는 빠른 진단이 중요한데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의료진이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진료할 수 있어요. 특히 평소 복용하던 약의 정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약물 간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기존 질환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가능하다면 가족 중 한 분이 함께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 본인이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명절 음식을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명절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거기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과 정성, 그리고 우리 고유의 문화가 가득 담겨 있죠. 그런 소중한 음식을 위험성 때문에 외면하기는 어렵겠지요. 다만 조금만 지혜롭게 먹는 습관을 들이면 맛도 즐기고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게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명절 음식의 위험 요소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열 음식의 세균 위험, 단짠 조합의 혈관 부담, 음료 속 당분, 명절 스트레스의 영향, 그리고 연령대별 특성까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대비할 수 있어요. 둘째, 건강하게 먹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숟가락 법칙으로 채소부터 드시고 30분 법칙으로 식후에는 산책하시고 반토막 전략으로 양을 조절하시고 술자리에서는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시고 조리법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셋째, 생활 속 건강 꿀팁들입니다. 20번 씹기 챌린지, 식전 따뜻한 물 한 컵, 소화제와 유산균 미리 준비하기, 요리 중 스트레칭, 적당한 음식 온도 유지하기 등입니다. 넷째,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입니다. 응급실 정보 미리 알아두기, 필수 약물 충분히 준비하기, 위험 증상 인지하기 등. 이 네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이번 추석은 물론이고 앞으로 모든 명절을 훨씬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꼭 실천하려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첫 숟가락을 반드시 채소로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식후에 10분 산책을 빼먹지 않겠습니다. 셋째, 모든 음식을 평소의 절반씩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번 씹기를 꼭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상에서 들은 방법 중에 어떤 걸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쉽고 자신 있는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추석에는 식전에 따뜻한 물부터 마시자든지 첫 숟가락은 꼭 채소로 하자든지 말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시면 저도 응원 댓글로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건강한 명절을 만들어가요. 작은 실천 하나가 명절 후에 건강을 지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추석은 더 맛있고 더 건강한 명절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도 충분히 즐기시고 건강도 꼭 챙기세요. 무엇보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유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명절을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웃으며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명절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도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명절 준비로 바쁘신 며느님, 따님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오늘 배운 조리법 개선 방법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하게 만들면서도 맛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과 정보 공유가 더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건강한 명절을 선물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명절 문화를 만들어가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젊은 그대,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감사합니다.